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뒤움박 팔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한다라는 의미의 상전벽해라는 고사성어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정말 단 하루 만에 겪은 사람입니다. 혹시 젠가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손가락 마냥 작은 나무 토막을 차례차례 쌓아서 탑을 만든 후에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막대를 한 개씩 빼가며 누가 먼저 무너뜨리는지 겨루는 게임입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와르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레 조각을 빼내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그 게임을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젠가 게임보다 훨씬 더 균형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38살에 정말 일만 해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야 정상인 씩씩한 남자입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대학교 때도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학교와 회사를 병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술술 잘 풀리고 주변에 조언해주는 어른들 얘기보다는 제 판단을 믿고 추진해 나가는 습관이 들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계속 쌓아갔던 거죠. 마치 그 젠가에 있는 나무 토막처럼 위태롭게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다단계였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몹시 매력적으로 들렸고, 제 밑으로 사람만 열심히 모으면 자고 있어도 앉아만 있어도 계속 수익이 창출된다는 그 얘기에 혹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꽤 수익이 좋았습니다. 정말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몇백만 원씩 제 통장에 꽂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거는 되는 일이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투자하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사업이 불법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저 지인들도 정말 열심히 설득해서 다 끌어들이고 그중 한두 명은 저 믿고 꽤 큰 돈을 투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불법 사업인 게 밝혀지고 여기저기에서 수사 들어오면서 제가 믿고 따랐던 운영지들은 다 범법자가 돼서 숨어버리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졸지에 저도 그들과 공모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산 것밖에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물은 엎질러졌고 저는 지인들에게 있는 대로 패기친 못된 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다 변제하겠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때부터는 더욱더 돈에 집착하며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랫돌 빼어 윗돌 개고 이것저것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면서 조금씩 더 깊은 나락의 구렁텅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장 너무 급하니까 뒷일은 생각 않고 뛰어들어 더 큰 손해를 본 것도 있었고, 지금 찬찬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확천금에 대한 유혹에도 흔들렸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 같은 생각에 절실하게 매달리다 다시 실패를 경험하기를 몇 번, 저는 36의 나이에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 정말 막막하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죠. 부모님께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숨길 수 있었으면 더 끝까지 숨겼을 거예요. 하지만 제 채무 때문에 사는 집까지 사람들이 찾아올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업하고 회사 다니며 동분서주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님께 정말 죽기보다 말하기 싫었습니다.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성실하게 돈 잘 벌며 사는 것 같았던 아들이 빚이 수억에 달한 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두 분도 평생 일용직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살고 계셨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이 악물고 덤벼들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제 꽁무니를 쫓아오는 가난이 너무 싫어서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제 모든 사정을 듣고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그냥 그거 하나 벗어나 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 다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어떡하냐, 도와줄 수도 없고. 이 집 팔아봐야 고작 3천도 안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데다 집마저 팔고 나면 엄마 아빠 어디 가서 살겠니. 어떡하니, 어떡해. 어떠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음을 슬퍼하는 모습은 섣부른 위로보다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전 그때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해줄 수 없어 동동거리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게 고스란히 제 안에 죄책감으로 쌓이더라고요.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였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제가 재기할 때까지는 무소식이 희소식인 걸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자 아버지가 저한테 조용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빼면 그래도 한 8천은 나오지?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담보대출 받은 게 있어서 아마 그거 다 정리하고 나면 남는 거는 1,000만 원도 채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라면 어쨌거나 아껴서 쓰면 몇 개월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 아니냐. 다른 게 아니고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집이 있는데 그게 아주 시골이야. 거의 폐가나 달아먹고. 주변의 이웃들도 뭐 노인이 한 5분 계시려나. 그냥 거기 내려가서 비라도 가리며 사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아마 옛날 같았으면 뭘 그런 데 가서 살라고 하냐고 제가 버럭 성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극한에 다다른 상황이다 보니 아빠가 해준 그 얘기가 몹시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딘가 기댈 곳조차 찾기가 힘들어 근처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부모님께 볼 낯은 없지만 다시 이 집으로 기어들어와 잘할 때처럼 베란다 한 켠을 막아 방처럼 만들어 거기서 지내야 하나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차라리 먼 시골로 떠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선 당장 제기도 꾀하기가 힘들고 저 스스로도 일단 좀 추스려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제 할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나름 많이 귀여워해 주셨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꽤 정정하신 편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듯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도 집에서 치르고 마당에 큰 삿갓 텐트 쳐놓은 채 조문객 받고 그랬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할머니 장례식 이후로 처음 가보는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세상에 집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다 되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도 그 집이 할아버지 생전에 좋은 나무와 좋은 돌로 꼼꼼하게 지으신 거라 뼈대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흰 개미떼의 공격을 받아 나무 석가래도 다 무너지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건 주춧돌 4개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풀이 우거지고 덩굴이 휘감고 있는지 여기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폐허였어요. 제가 거기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는 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한참 보고 있어? 돌아봤더니 낯이 익은 할아버지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동네 개울 같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거들치며 민물가재 같은 것들 잡는 거 알려주시던 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넷가 할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죠. 그때는 이렇게까지 나이 드신 건 아니었는데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가 다 되셨더라고요. 저예요, 넷가 할아버지. 저 기억 안 나세요? 여기 할머니 손자요. 아이고, 세상에. 못 알아보겠다. 내가 그래 여기는 어쩐 일이냐? 저 여기 와서 살려고요. 에? 너 잘 나간다고 그러더만 이 폐허에서 왜 살아? 당분간 몸 좀 쓰면서 머리를 좀 비우고 싶어서요.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좀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제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 이상 길게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집 마당을 보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여기 있는 풀과나무는 전문가를 불러서 이틀 정도 싹 베어내고 아예 쓰레기를 다 가져가게 하는 게 손쉬울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조차도 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에게 마음 정리할 겸 천천히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기구 같은 게 있으면 좀 빌릴 수 있냐고 여쭤봤죠. 흔쾌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중고 물품 파는 곳에서 산 작은 텐트 하나 집 마당에 설치해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 무념무상으로 집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 집터는 완전히 야생과 다름이 없었어요. 중간중간 뱀도 나오고 숨어있는 동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저를 가장 깜짝 놀라게 한 건 쓰레기인 줄 알고 지웠다가 너무 놀라 떨어뜨릴 뻔한 아기 고양이였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눈에는 눈곱이 잔뜩 껴있고 앞발 한쪽은 휘어진 채 장애가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아마도 어미가 끝까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버리고 간 듯 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그 조그만 게 갈비뼈가 앙상해서 정말로 뼈에 가죽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생명이니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쌀알을 으깨서 죽을 좀 끓이고 거기에 멸치가루를 좀 부셔서 같이 섞어주었습니다. 무슨 맛일지도 모르고 그 어린 게 먹을 수 있나 싶기도 했는데 너무 열심히 먹더라고요. 이 아이는 한번 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읍내에 나가 가축병원에서 어린 짐승들이 먹는 분유도 샀습니다. 제 3일치 식비와 맞먹는 금액이라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쩌겠어요. 계속 죽에 멸치가루 섞인 걸 먹일 순 없잖아요. 그렇게 분유 한 통을 다 먹을 때쯤 아기 고양이는 살아났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기구 빌려주셨던 넷가 할아버지가 그거 바로 죽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공들이냐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살아서 빽빽 우는 걸 보시더니 저놈이 살 운명이었던 모양이라며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다리 앞쪽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고양이는 제가 일을 하면 한쪽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자다가 저를 바라보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졌을 때쯤 저는 마당과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치웠어요. 다 치우고 나니 여기저기 갈아먹고 쓰러지긴 했어도 나름 집에 뼈대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집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하나하나 부딪히고 직접 몸으로 싸워가며 그렇게 집을 고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중 저를 사실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한테 기구를 빌려주신 내과 할아버지 외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동네가 시끄러워졌다는 둥, 이거 이래 이렇게 해서 혹시 다른 데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온 걸 보면 바닥까지 갔던 모양인데 그래도 다시 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등 그분들로서는 관심 있고 걱정돼서 하시는 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쓸데없는 참견 그리고 힘든 이야기인 것들이 다분했습니다. 게다가 그중 몇 분은 제가 쿵닥쿵닥 하는 소리 하루 종일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며 저한테 와서 물을 뿌리거나 소금을 던지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살던 할머니의 손자라는 걸 알면서도 생전에 그 노인네 우리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까지 끌어다가 못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착잡해졌습니다. 이런 게 텃세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내과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고 그 젊은 사람이 살겠다고 하는데 왜들 이렇게 못되게 구냐며 한 소리 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이 동네에 뭔가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엄청 반대를 하셨었나 봐요. 할머니가 반대하시는 바람에 가장 주축이 되는 몇 사람이 마음을 바꿨고 그것 때문에 큰 농업회사가 들어올 기회를 옆마을에 뺏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과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 회사는 어차피 옆마을로 들어갈 거였다 하더라고요. 대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과 비교하는 척을 해서 가격을 낮춰 들어가려고 수를 썼다는데 할머니가 그걸 간파하셨던 거래요. 어차피 거기 들어갈 거 제 값에 들어갈 수 있게 너희 할머니가 종대 메고 반대해 준 건데 그걸 여태 저렇게 오해를 하고 저러고들 있다. 아이고 쫓아난 놓친 애들. 그런데 그때 일을 여전히 오해하고 계시는 마을 분들이 그렇게 저희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저한테 푸시는 거죠. 이런 시골에 살수록 이웃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니 여기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너무 슬퍼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내려온 건 우울과 좌절을 이겨볼 계기를 찾아서였잖아요. 집을 바로 세우면서 조금씩 생각도 정리되고 단순화되면서 회복을 향해 가던 저는 더 큰 좌절 앞에 더 깊이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반쯤 완성했을 때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눈물만 나고 슬프기만 해서 그나마 완성된 툇마루에 누워 마치 식물인간처럼 멍하게 마당을 바라보기만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내과 할아버지가 가끔 와서 이거라도 먹으라고 감자 몇 알, 옥수수 몇 개, 고구마며 떡 같은 것들을 밀어 넣어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무언가 입에 넣어서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우울을 점점 더 가중시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자고 일어나면 제가 깨끗하게 치워둔 마당에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뭔가 장갑 한 짝일 때도 있었고, 뭔가 찢어진 옷가지 같은 것일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제 마당 여기저기에 휙휙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람에 실려서 다른 사람들께 잘못 날아왔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꽤 무거운 것들도 있었고, 정말 누가 던진 듯이 마당에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주섬주섬 치우고 있는데 저한테 또 먹을 것을 건네주러 오신 내과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며 이러시더라고요. 이 못된 인간들, 내가 대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마당에 쓰레기를 던지고 가. 인간들 정말 내가 평생을 같이 살고 보지만 아주 지긋지긋한 노인네들이야.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쓱쓱 마당에 놓인 것들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또 너무나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니 제가 얼마나 미우면 이런 식으로 마당에 쓰레기까지 던지나 싶은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와서 말을 하지 애써 가꾼 마당인 거 알면서 그 많은 쓰레기 치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보고 알 텐데 굳이 마당에 쓰레기를 이렇게까지 버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져 물을 심산으로 그날은 슬그머니 텐트 안에 누워 밖에 동향을 살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기척이 느껴지면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할 참이었어요. 밤이 좀 지나고 새벽 2시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툭툭 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여기까지 왔다고?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었죠. 단단히 한마디 해줘야겠어 라는 마음을 먹고 텐트 문을 열고 벌떡 일어나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와 함께 후레쉬를 비추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진 범인이 거기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구해줬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놀라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갑자기 비춘 빛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꼬리를 잔뜩 세우고 등털을 바짝 세운 채 얼음이 되듯 서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다리 한쪽을 절뚝이며 입에 아니나 다를까 또 장갑 한 짝을 물고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이미 뭔가 잔뜩 갖다 놓은 듯 이런저런 것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플래시를 조용히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더니 그제야 고양이가 저한테 절뚝이며 다가와 제 몸에 고개를 비비며 낮게 그르렁거리고 울더라고요. 그제야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양이가 자기가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쥐나 새 같은 거를 물어다 주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녀석이 나한테 고마운 것들이 있어. 자기 깐에는 선물을 하고 싶어 이런저런 걸 물어다가 마당에 흩어놨구나라는 생각이 그제야 확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양이를 붙들고 정말 부끄러운 것도 모른 채 대성통곡을 했어요. 오죽하면 제 울음소리를 듣고 이웃에서 몇 분이 자다 말고 뛰쳐나오셨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내과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제 품에 안긴 고양이를 한참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눈이 촉촉해지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네가 사람보다 나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간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몇몇 분이 어이없다는 듯 안 그래도 자꾸만 옷이 사라지고 장갑이 사라져서 귀신이 고칼로르시다 고칼로르시다 그러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범인이 고양이라는 걸 알고 다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짐승이 은혜를 갚을 마음을 먹을 정도의 사람이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도 알았어. 그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노인들이 옛날 일 생각만 하고 못되게 굴어 미안해.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얘기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그렇게 고양이 때문에 저는 10수년 묵은 앙금을 털고 그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 고양이 덕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판매 루트 같은 거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농산물 구매 대행 같은 것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나는 각종 농산물을 커뮤니티에다 팔고 중간 도매상인 없이 직거래를 하면서 여기저기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끌어모아 지원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죠.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해 하셨고 저는 그게 어느새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는 동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6개의 동네를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된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 런칭하려고 해요. 고맙게도 빚도 거의 다 갚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다리 하나 절뚝이는 얼룩덜룩한 고양이 한 마리가 아주 부티나게 반지르르한 털 자랑하며 누워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 마크는 이 고양이로 할까 해요. 정말 행운의 고양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